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두 번째 마무리 특강입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물권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용의물권. 먼저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장이나 수목을 소유. 대표적인 게 건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자, 이건 물권이죠. 물권의 효력은 뭐냐면 결국은 대항력이에요. 지상권을 설정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이익을 매각했을 때 그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됐다는 얘기는 등기가 되었다는 거고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닙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이 성립 요소입니다. 단팥빵에 단팥이 빠지면 단팥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다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에는 개념상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익 수익하게 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상 없지요. 따라서 지상권의 지료에 대해서 별 얘기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 계약은 성립된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이 내용이 뭐냐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 등이 있을 필요가 없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건물 등이 있었다가 나중에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의 성립과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존속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료는 약정에 가능하고 약정한 지료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 지료는 임의적 기재상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숙지하실 게 뭐냐면 왜 중요합니다. 이 지문이 왜 나오냐면 지상권 파트에서 지상권 설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지상권 소멸 청구예요.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서. 따라서 지상권 설정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문에 대해서는 대개 이게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가 있었겠죠. 지상권의 파트에 있으면 일단 지상권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자와 이 토지의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향후에 소유자가 변동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케이스 모두 다 지료가 연체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미의 분쟁이 많습니다. 쟁점이. 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보면 약정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약정이 없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과거의 지상권의 지료 연체 사실을 가지고 지상권 양수인에게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였어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의 특성이죠.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입니다. 편면적 강행 중에서 289조 위반이다. 물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제3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제3자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에는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군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의 차후 용의권 설정 등으로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걸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당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이 근저당권의 실효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한 거예요. 이 지상권의 가장 특징은 뭐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 즉 용의 물권적 권능이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 뭐다? 채권 담보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용 수익 권능, 즉 용의적 권능이 핵심인 지상권과 관련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이 유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 플러스 지상권일 때는 그 지상권을 어떻게 이해한다? 채권조 담보라는 생각을 먼저 머리에 익히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쉽습니다. 비담보 채권이 변제나 수의로 소멸하거나 그 지상권도 부정하여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 변제, 시효 소멸하면 부정하여 소멸한다. 특징이 뭐죠? 근저당권의 저당권, 담보물권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상권도 소멸하냐? 지상권의 채권조 담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근저당권 플러스 지상권의 지상권, 채권 담보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정성도 적용되는 겁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 유지 외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채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채권 담보를 위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항상 임료 상당은 개념이 사용 수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 수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점유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담보 지상권을 썼죠. 담보. 저당권과 같은 담보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채권 담보 목적이다.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사용 수익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더라도 침해되는 이익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권도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주 용의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의 축조 설치된 등으로 토지의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이건 이제 목적이에요. 왜 지상권을 설정하는지 저당권에 더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설정한 이른바 담보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은 원래 피담보 채무가 없어요. 거기까지 인정하게 되면 채권 담보 목적 지상권 하는데 거기다 엔드 지상권을 위해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용의물권일까요? 담보물권이요?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반신되니까요. 그것도 지금 인정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피담보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한다면 그건 담보물권이죠. 그건 아닙니다. 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자,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는 다른 규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요건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 권리죠. 뭘 하기 위해서? 건물 등의 소유. 그 등에는 수목도, 기타, 공작물도 들어갑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자한테.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권 기억나시죠? 그런 갱신 청구권. 근데 갱신 청구 언제 하십니까? 계약이 종료됐을 때. 따라서 소멸은 뭐다? 지상권 설정 계약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야 때문에 갱신이란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설정자한테 갱신 청구권을 했어요. 근데 원치 안 할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려서 승낙에 동의를 얻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조항은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승낙 기다리면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형성권이다. 형성권 개념은 매수니까 매매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서로 간에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즉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이 도달되면 그 순간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형성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자 존속기간 만료라고 했죠. 갱신의 개념. 기타 사유로 인한 소멸의 경우에는 성질상 갱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멸이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한한다. 자, 소멸은 언제? 존속기간 만료. 기억을 하십시오. 존속기간 만료, 지체 없이 행사자. 자, 기억하십시오. 자, 3지3회 10월 달에는 시험, 판시된 그 이후에, 작년 시험 이후에 판시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요. 자, 기억하실 건 뭐냐면,
갱신 청구권은 언제? 행사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랬냐? 지체 없이 행사를 한다. 언제요? 지체 없이 행사한다. 기억하십시오.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주권이 소멸한다. 이게 뭐다? 지체 없이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갱신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따라서 적법한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자, 지상권에 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이 뭐냐 살펴봤어요. 존속기간 만료한 다음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갱신정권을 행사하고 이게 거절됐을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갱신 청구권 못하지 않냐.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적법한 갱신 청구권 행사와 설정자 갱신 거절을 요건해야만이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요. 그 결과 뭐가 있죠?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겠죠. 지상권 갱신 청구권의 행사는 존속기간 만료. 자, 넘어가겠습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복습하실 때 살펴보십시오. 지상권 소멸 청구권 중요합니다. 지상권 설정자. 왜냐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지상권 설정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많냐면 법정 지상권과 관련 말입니다.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지상권이죠. 당사자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제 협의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하게 되면 전제가 뭐예요? 지료가 정해져야겠죠. 따라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료 지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료도 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지료 연체가 있습니까? 단지 지료 미지급이라는 사실만 있겠죠. 미지급과 지체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당사자 의사 개입 없이 생기고 법정 지상권 성립 당사자가 협의가 성립했다면 지료 결정되겠죠.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없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멸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가외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딱 감 잡으셔야죠. 의는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최근에 추출됐습니다.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판례 내용은 왜 제가 이제 조심할 겁니다. 지문 자체 그대로 외우십시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는 명시는 되지 않지만 지료 자체에 약정이 등기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어떤 입장이면 지료가 등기된 경우는 아직 된 경우와 지료가 등기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지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다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판례 그냥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어요. 전후로 걸치면 2년 되네. 그럼 결국은 기존의 지료 연체 사실이 승계되냐는 문제인데 쟁점이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본 강의라면 설명드렸을 텐데 자, 의뢰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의뢰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합산하여 2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좀 할 말은 많은데 기존 출제가 되고 그 출제된 지문을 병행하고 있어요. 합산은 2년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상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자가 지금 통지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지상권 설정과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지상권의 목적 저당권이 있어. 즉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민법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통지를 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바로 통지하자마자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면 보호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거다. 따라서 좀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딱 두 가지 형태예요. 지료가 언제부터 발생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치가 받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일관되지가 않아요. 케이스 바이예요. 어떤 거냐? 일단은 기지권은 포인트는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한 경우는 언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부터요? 이행 청구를 한 날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성립한 때로부터. 이렇게 되면 틀리기 쉽겠죠. 분명히 법정지상권 분묘기준 성립은 그때부터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데 대법원 판례로서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법의 문제,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현실에서 어떤 이해관계 문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십시오. 반대로 자기 소유 토지에 좀 전에는 시효 취득이죠. 취득 시효였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선취한 갑이 매매를 한 거예요. 그 매매하는데 자신의 분묘가 설치한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다릅니다. 을에게 양도소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것을, 즉 그대로 둔다는 얘기겠죠.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이 있다? 아니다. 지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는 언제다? 취득 시효인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성립한 때. 자, 둘을 바꿔서 낼 겁니다. 자, 366조 법정지상권 중요합니다. 자, 법정지상권 저당권이죠.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 다른 소재에 속한 경우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동일하고 저당권 행사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달달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는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당사자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요건, 저당권 설정 다시 건물 존재, 저당권 설정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 실행으로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됐건, 저당권 실행이니까 임의 경매, 요거 정도는 아셔야겠죠. 요거 네 건은 기본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해당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갑의 단독 소유 토지에 갑을에 공유 건물이 있을 때, 자 여기 공유의 경우에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딱 토지는 단독이다. 우에는 공유다. 갑, 을, 부의, 갑을. 이런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는 단독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 갑의 행위로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건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갑의 단독 소유다. 이 단독 소유라는 걸, 이게 포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풀 때는 토지에 갑을의 공유 건물이 있을 때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나가면 갑과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생길까? 갑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 공유자들인 갑은 366조예요.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전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단독 소유 때문입니다. 갑을 공유하고 있을 땐 달라요. 저당권 설정자 당사자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의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법정재산권은 되게 중요한 거고 누구를 위한다? 지상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죠? 건물을 최고대 운명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국민 경제적 이게 공이 큰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대가 계속 이유를 언급한 이유는 뭐라는 거죠?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어떻게 되죠? 외형상은 공유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구분했죠. 각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 을.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런데 갑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했을 때는 동일하지 않죠. 관습상의 법정성 지상권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소유적 경우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땅입니다. 갑을과의 관계에서는 따라서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거대 운명에 있는 겁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개념을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임의경매, 저당권 실의 임의경매는 뭐 어떤 건다? 법정지상권 366조. 그럼 기타의 경우 어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토지와 건물이 소유에 있다가 저당권 실의 때 임의경매가 아니라 어떤 이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게 할 때. 자, 기타의 원인이 뭐냐면 강제경매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매매 아니면 강제경매예요. 임의경매는 366조, 강제경매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달리할 때 플러스가 있어요. 어차피 매매하게 되면 당사자 의사가 이제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건물을 철거하겠다. 건물이 노후화돼서 난 신축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실효성, 즉 소유자의 권리를, 토지 소유의 권리를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도. 근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로. 즉 계속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 당연한 겁니다. 건물 소유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에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고 언제 소유권이 유하게 변동되는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족하다. 자, 아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가 아니라 뭐였죠? 매매, 기타 원인, 뭐였죠? 강제경매 등이에요. 매매라면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매매 위에 기타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개념이 뭐지? 매매 위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하게 속할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에 족하다. 그럼 매매 같은 거 어떻게 됐죠? 등기시예요. 그럼 간단한데 기타 강제경매에 들었을 때는 혼동스러운 겁니다. 혼동한 데 이유가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일반적 개념이다. 우리가 알 것은 기본 개념 위에 별도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정책적인 판단과 그런 근거가 있어요. 논리적 일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입법에 그렇게 판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경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매각 그전에는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되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가 언제예요? 돈 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각대금 안납시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매각대금 안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일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뭐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자, 매각대금 안납시가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사집행법상의 이 관계인의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근데 강제경매 개시도 동시에 압류 효력이 있어요. 강제경매 개시도 이거를 압류라고 얘기해요. 압류도 같이 통지가 되거든요. 압류 통지는 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 강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그래서 압류로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면 압류하게 되면 처분금지효가 있어요. 즉 경매 개시 결정 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다 직권부였을 때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매각대금 안납시가 단순하게 봤지만 압류의 효력을 생각했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압류가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압류가 있는데 이 압류 앞에 가압류가 있었고요. 이 가압류에 기초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류의 효력이 가압류 시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 기초에서 압류가 있으면 이 압류 효력은 여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한 겁니다. 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됐다.
이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판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은 판결 확정된 판결문 즉 집행권을 취득하게 되면 압류를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압류는 이 가압류에서 압류로 바꾸는 겁니다. 압류고 그것이 분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은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할 때 기준으로 지상 건물이 동일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처분권의 제한은 이 사회에도 계속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가압류 앞에 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이제 무조건 소멸됩니다. 민사집행권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저당권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교합가치 파악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찰가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무허가나 미등기도 상관없습니다. 지상권은 위에 건물이 있다. 거기에 허가나 미등기도 상관없습니다. 즉 허가를 요하거나 아니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의 법정 지상권. 자, 갑이 건물, 미등기 건물이에요. 근데 신축했기 때문에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은 187조에 따라서 뭐다? 187조에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자다. 갑은 토지에 대해 등기를 했어요. 그러다 매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는 토지는 마쳤어요. 하지만 미등기예요. 그 얘기는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락대금을 만났기 때문에 경락대금 만났도 별도의 등기 없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사람이 현재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자 토지 소유자가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뭐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비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갑이죠. 그리고 187조에 의하게 되면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뭐를 한다? 등기를 가야만 가능하죠. 근데 등기 이루어졌습니까? 을,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있지만 아직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다만 이 갑은 을에게 또 사실적 처분 권한을 넣어줬어요. 그런 복잡한 논점인데 이 경우에는 뭘 물어보냐면 그럼 과연 저당권에 대해 있을 때 쟁점 1. 이 B단계에 있을 때 이 실행에 있을 때 과연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설정될 수냐 있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근데 이 상태는 누구였죠? 갑이죠. 이 상태는 을이죠. 소유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자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갑이 또 생각한 게 2단계예요. 이쪽 단계가 안 된다면 이쪽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매매면 임의경매니까 임의경매가 아니고 매매이기 때문에 뭘 생각한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관습법에 따라서. 자, A와 관련하여 매도인 갑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을까?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갑이 지금 다 팔았어요. 갑이 다 팔았죠. 그리고 점유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예정한 상태가 다른다는 겁니다. 즉 그거는 만약에 을한테 사용자한테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갑한테는 인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토지와 함께 을이 받았죠.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이므로 매도인 갑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이 건물을 현재 사실상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이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자,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 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을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갑과 을 사이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자, 왜 이유는 이렇게 하기는 몰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도 없어한다. 즉 당사자의 간습이란 건 뭐냐면 당사자 의사예요. 아, 이런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남겨주지 않을까. 어떤 경우냐? 토지와 같은 소유자인데 함께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뭐다? 둘 중 하나만 매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세트죠. 그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상권 어때요? 당연히 동일 소유했다가 각자 팔았으면 그 당사자 의사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 건물 소유자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기 의사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하나의 간수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경우다? 동시에 매도를 했다. 그 차이점인 겁니다. 자, 다음. 건물 철거 특약이 없고 철거 특약이 없다.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철거 특약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지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도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지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로 정했다. 그런 약정이 있다. 그러면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를 더 존중하겠답니다.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결국은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합리적인 관행들을 하나의 규모화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보다 앞선 실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위하여 대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거 보면 이렇게 우리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자체를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고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을 소유의 토지 외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봉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 을 소유의 토지 외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에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자,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건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은 승낙을 얻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토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매각되면 이 토지 사용권도 함께 양도가 돼요. 그러면 이 토지 사용권의 양도, 이게 토지 사용권이 물건이면 이 물건을 가지고서 을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이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이다. 임차권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양도를 못해요. 즉 동의 없이 양도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 사용권이 약정하기 때문에 이 약정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취지인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올 정도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지금의 현실에서도 인정할 필요성이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되므로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187조. 이를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취득 당시 토지 사유자, 물건이에요. 등기는 안 됐지만 물건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물건을 취득한 이후 양도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전득자, 토지의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변경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인 거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물권자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특징은 등기가 없어도. 헷갈리게 말하면 이걸 처분할 때, 처분하고 싶을 때는 어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한테. 제3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처분하면 나오네요. 180조. 처분은 뭐다? 법률행위다. 이 처분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366조. 저당권 실행에 임의경매 절차를 실행하게 되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도 별도의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 법률 논거는 뭐다? 360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 종물에는 종된 권리, 즉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의 소유권과 그 토지 사용권, 또 토지 사용권은 건물의 가치를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된 권리. 그 법리에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분은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단서에 먼저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한 다음에 넘겨달라는 겁니다. 자,
등기한다.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 없는 한 그 권리는 양도인에게 남아있다. 즉 건물을 양도는 뭐다? 지금 매매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과 별도로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을 등기한 다음에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 양수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처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다만 제3자가 경매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납받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이 개념 차이점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잠시만요. 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자, 양도를 하게 되면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간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까? 취득을 못해요. 따라서 지상권이라는 법정 지상권을 물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렇다면 토지 사용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사용 권리가 없다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선물의 소유자는 점유자다. 건물 철거미 토지 인도 청구를 제기하겠죠. 그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대항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토지 사용권을 못 줘. 건물을 수리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토지 사용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있던 사람한테 있잖아요. 대신에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보존 등기를 대신 행사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등기는 하지만 등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지 소유자는 외초 취득자에게 간수법상 법정지상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 의무가 있어요. 협조를 해야 돼요. 받아서 건물 양도인한테 넘겨받으면 돼요. 그 얘기는 맞으면 대지 소유자는 지금 당장이지만 조만간 최초의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 사람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건물 양도인은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그런 상태를 파악했을 때 네가 비록 지금 당장 건물 양수인이 너한테 토지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은 없지만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데 협력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상태를 봤을 때 양수인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다? 신익 측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결한 겁니다. 이 사용권하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불합리한데 어떻게 해결한다? 신익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해하십시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건물 양수인은 그에 관하여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의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십시오. 양도인의.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아직 지상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도 대의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또 지료에 가서는 366조가 유추 적용돼야 한다. 366조 뭐죠? 360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협의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 따른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다. 자, 제가 여기 잠깐 아니면 이 법정지상 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1-11-4 밑에 다음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동하지 마시라고 다시 했습니다.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판결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때는 소유자는 287조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러면 언제? 판결 확정. 판결은 이때 선고가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확정입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즉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 시점은 다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후에 거쳐 2년분 이상일 때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확정의 개념과 판결 선고기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지. 특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한편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런 개념이라면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 전후.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법정 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있겠죠. 자, 법정 지상권자라도 당연히 소유자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태권은 뭐겠습니까? 지도겠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상 허용되지 않죠.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그 대지를 점유 사명으로 인한 얻은 이득을 부당히 돼서 대지 소유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다.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경제적으로 자기가 기속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를 입는 대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으로 부당이득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당이득하여?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적법하잖아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에 한 번,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에 한 번 있으면 뭐라고 했죠? 적법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하고 개입된 게 없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은 논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는 불법이죠. 불법이 손해배상 책임인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성립 안 돼요. 따라서 남는 것보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부당 자체는 불법인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경우도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다음 지역권자는 지역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나를 위하가 아니라 뭐죠? 자기 토지의 편익에. 그리고 개념상 지역권 뭐가 나온다?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는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이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공로,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계산하면 누가 어떤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 요역지. 통로가 제공되는 게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다. 승역지, 요역지 개념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시험을 잘 나오는 것은 요역지 자체는 한 필지 토지합니다.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에도 무방하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로 개설했다. 지역권 하면 통행 지역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도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통행 지역권입니다. 따라서 요역지, 통행, 그 다음에 승역지의 통로가 이만큼 했다. 승역지 전체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기다. 일부에도 무방하다.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왜 이런 개념이 나오면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기본적 개념 자체가 인접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나온 겁니다. 비교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권이라 쓰고 통행지역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통행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어느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해야죠. 왜냐하면 승역지는 왜 어떤 개념이 나오죠? 요역지로 한 거잖아요. 자기 토지의 편익. 이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세트겠죠. 지역권은 지역권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근데 기억하랬죠? 계속되고 표현된 거. 계속된 표현도 대표적인 뭐다? 통로를 어떠한 토지의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 통행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표현된 게 객관적이야 한다.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도로, 통행로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시작하는 경우, 통행지역권을 취득 시작할 수 있죠. 쟁점이 뭐냐? 그러면 시효 취득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쟁점인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나? 어떤 특별한 사정은 종전에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다?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대예요.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해 승역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는 원칙이 뭐다? 보상의 의무가 있다. 손해를. 중요합니다. 요역지의 소유자, 기타 토지 사용권자. 근데 요역지는 소유자를 전제로 하죠. 하지만 소유자, 토지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토지 사용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유자였죠. 소유자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게 꼭 소유자만 있습니까?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설정된 경우 별로 없고 지상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나올 겁니다. 요역지의 소유자 기타 토지 사용권자만이 시효 취득할 수, 그래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불법 점유자는 취득할 수 없다.
왜냐면 취득시효는 소유에 있어서 손의 평온 공연하게 그래서 불법 존재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아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겠죠. 이거 설명한 이유가 이 설명한 이유가 요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소유자만 생각하니까. 근데 토지의 편익은 사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요역지에. 그럼 사용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유자. 사용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용익물권의 설정을 받은 용익물권자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역권이 설정되는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토지의 사용권자죠. 자신의 용익권 범위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없으면 이게 뭐지? 할까 싶습니다.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 설정을 어떻게 읽는다? 물권이죠. 물권은 처분행위다. 자, 지역권 물권입니다. 물권의 뜻 뭐라고 하죠? 처분행위다. 그러면 이제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지분은 할 수 있겠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다른 소유자의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지만 이건 뭐죠? 물권 소유는 공유물 처분이잖아요. 이건 공유물의 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의 처분행위죠. 그래서 공유물의 처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V에서 비교할 건 공유 지분.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음 지역권의 부정성. 자, 지역권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은 독립되죠. 독립한 물권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의 권능이 볼게요. 사용, 수의, 권능이 있는데 과연 이 소유권 권능에 지역권이 포함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의 권능이 포함됐다면 어떤 경우든 지역권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본적 권능이 아니에요. 즉 소유권에 당연히 포함된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물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성 개념은 원래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성은 담보물권에서 배운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보물권의 부정성이 뭐죠?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 어떻게 된다? 별도의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게 부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역권 독립한 물권 개념적으로 원치가 않는데 그러나 지역권은 딱 개념이 어떻게 돼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개념상 한 몸의 운명이다. 어차피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간다. 그런 개념에서 법이 부정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왜 부정성일까? 그런 개념 하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역권은 소유권의 부정을 이전하며 따라서 소유권의 부정을 이전하는 거 따로 논지한다는 겁니다. 요역지단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대신에 담보물권은 당연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에 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당연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따라서 요역지가 소유권과 분리하는 거겠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분리가 보게요. 세트란 겁니다. 소유권이 따라가면 뭐도 따라간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나? 왜 특별한 사정이 없냐면 약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약정이 있으면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전되진다. 틀렸다. 지역권은 이전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이 지역권이 이전되지 않는 겁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야 지역권만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자, 요것도 지역권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현실에서 참 보기 힘든데 시험은 잘 나와요. 그런데 지역권은 낯설어요.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부터도 낯설고 개념부터도 달라요. 근데 우리 불가분성 나오게 되면 해제권 행사였거든요. 이 불가분성을 나누는 대표적인 게 불가분성은 해제권의 불가분성, 게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용의물권에서 나중에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나오겠죠. 피담보채권을 전부 받지 않은 한 일부를 변제받고 전부 받지 않은 한
담보분권에서 권리를 행사하시거든요. 저당권을요. 자, 불가분성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